원자력 재료연력학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엔트로피의 음, 통계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약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교과서로 치면 챕터 3까지가 끝났습니다. 챕터 3까지 끝났는데 얼핏 보면 결과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가 얻었죠. 이 first law하고 second law를 우리가 결합을 해가지고 du가 TDS-PdV라는 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내추럴하게 인터널 에너지가 엔트로피와 볼륨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했나요? 엔트로피 미터가 없고 뭐 볼륨도 측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는 이 수식을 활용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매크로스코픽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중에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온도하고 압력이겠죠. 온도하고 압력.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느낌상 이런 걸 좀 원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걸.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혹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뭔가 du는 뭔가 dp 더하기 뭔가 dt 이런 느낌으로 바꾸고 싶겠죠 아마도. 예, 그러면 어, 압력하고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인터널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걸 조금 더 계산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옥실러리 펑션이나 맥스웰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유도된 식들의 이 물리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고찰을 해보려고 한다면 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자주 이 연력학적 계산에 포함하게 되는 이 엔트로피라는 텀에 대해서 뭔가 좀 텐지블한 폼으로 뭔가 손에 잡힐 듯이 의미를 좀 아는 게 좋단 말이죠. 의미를 좀 알고 싶죠. 이제 그런 어떤 욕망이 좀 생기는 게 좀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교과서에서도 챕터 4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순전히 엔트로피에 관한 논의죠. 엔트로피에 관한 논의.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의 에피션시를 계산하다가 알게 된 양이잖아요. 카르노 사이클의 에피션시를 계산하다가 스테이트 펑션을 하나 더 정의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온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논의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 통계역학적인 내용을 접목을 해가지고 엔트로피의 그런 어떤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쯤은 사실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현상학, 연력학이라는 거는 여기 뭐 써있기도 한데 고전 연력학 특히 이거는 현상학이거든요. 조금 러프하게 말해서 이 현상학이라는 거는 학문으로서의 수준이 약간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적은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현상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서 제가 이제 본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인간의 감각은 뭐 대략 한 80%가 이제 본다. 그죠? 시각이거든요. 나머지 20%가 있긴 있는데 뭐 정량화가 힘든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고전 연력학은 현상학이고 그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감각, 그죠? 우리의 감각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PVT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Statistical Thermodynamics는 통계 연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하고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것하고는 궤가 좀 다르고, 좀 더
이 근원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PVT는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마이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우리가 쳐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펀더멘탈 에스펙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원자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자 수준의 관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믹 시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재료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에 프랙티컬리를 붙인 거는 우리가 뭐 우주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주의 원자로 안 이루어진 것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중성자별 있잖아요. 중성자별, 그죠? 네. 그리고 아마도 블랙홀?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아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다 아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때로는 우리가 그 아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걸 좀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기체 같은 것들 그렇죠. 이렇게 이원자 분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원자 두 개 결합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몰레큘이 어떤 디컴포지션 되는 몰레큘이 부서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자 단위로 문제를 고려하는 게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고 편리하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왜 통계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왜 statistic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통계적인. 아보가드로 넘버가 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숨 쉬는 대기가 그냥 분자 몇 개 없고 이러면은 동력학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투바디 프라블럼. 투바디 프라블럼으로 그냥 동력학 계산 무한 반복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본질적으로 투바디 콜리전은 제 기준, 투바디 콜리전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투바디 투바디 콜리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대부분 태양과 지구의 중력장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브젝트를 두 개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태양하고 지구는 그 콜리전에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투바디 콜리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기본적으로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힘이잖아요.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뭐 어썸션을 좀 잡으면 되긴 해요. 예, 무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두 오브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서 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넘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기체 혹은 뭐 고체여도 마찬가지예요. 고체 덩어리 하나에 뭐 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고려를 하면은 아보가드로 넘버가 크기 때문에 이 고전역학적으로 뭐 투바디 프라블럼 풀어갖고 이렇게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어프로치인 거고, 통계적으로 그냥 얘네를 매시브하게 많은 숫자를 한 번에 다루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만 되겠죠. 그걸 개발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넘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통계 연력학의 도입을 거의 강요한다는 겁니다.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관점에서 어떤 그냥 다른 방법론이죠. 다른 관점,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본 그런 다른 방법론인데 굉장히 유용하고 특히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관점, 그런 방법론입니다. 통계 연력학.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통계 연력학을 여기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재료 연력학 설명하면서 통계 연력학은 이제 또 대학원 수준의 한 학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지금 재료 연력학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일부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질문을 던져놨는데, Can he find a whole new meaning from a state function? 이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가 a state function인 거죠. Which was developed quite naturally from our limited senses to calculate the efficiency of a thermal system. 서멀 시스템의 효율 계산하는데 어, 계산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어떤 우리의 그 굉장히 제한된 감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그런 스테이트 펑션을, 그죠? Q와 T를 이용해서 정의된 이 스테이트 펑션을
DS죠. 네.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도록 해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 학부 3학년생을 가상 이제 독자, 네, 청자로 생각하고서 제가 이제 수강생으로 보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책을 좀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예시를. 그래서 요거 조금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교과서 개정되면서 챕터 4인가? 네, 4만이면 살 것 같은데 매칭되는 내용을 찾아보시고요. 이 교과서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으면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 재료 연력학 과목이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수식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하나도 안 되고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보통 한 번 읽어서는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여러 번 읽으셔야겠죠. 자, Introduction of Entropy as a State Function was facilitated by the realization that there exists possible, impossible. 야,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센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각인 거예요.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고 불가능한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거를 상태 함수로서 도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From the formal statement of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했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배웠죠. As developed from classical thermodynamics argument,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유도된 거는 그냥 엔트로피는 이제 0이라는 거지. 리버서블 하면.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다 이리버서블 하니까 증가한다. 이제 이런 결론이었던 거고. 여기까지가 우리 논의의 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물리적인 의미를 이 엔트로피한테 부여하는 거는 어렵죠. 사실은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엔트로피 의미가 뭔가를 자기 머릿속으로 고찰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뭔가 좀 더 배워야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리가 뭐 좀 익숙하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널 에너지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지. 왜? 이게 둘 다 그냥 매스매티컬 펑션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정의한 스테이트 펑션이고 수학적인 함수에 불과한데 왜 사람들은 인터널 에너지를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왜 엔트로피를 굉장히 잘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제 이게 우리 감각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가 가진 그 개념들이 그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에서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를 뭔가 더 직관적이고 친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니 델큐 오버 T를 누가 이걸 생각이나 해봅니까 이걸? 이걸 보통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을 거거든. 리버서블 프로세스라는 거를 머리에 자기가 스스로 깨쳐서 떠올려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이 뭐가 있을까? The ready acceptance of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after its enunciation was due to easily understood physical significance of the internal energy.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법칙인 거고 어떤 이 히트하고 웍의 밸런싱을 이제 에너지 보존을 하려다 보니까 인터널 에너지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라는 개념은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공급했지만 일에 사용되지 않은 그 hit은 내부에 저장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좀 이해가 뭐 하다못해 은행 계좌만 떠올려 봐도 되는 건 벌어서 쓰고 남은 돈 이런 거니까. 자, 반면에 이 엔트로피는 뭔가 그런 물리적 이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젬플들이 잘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력학 제2 법칙은 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받아들이고 말고가 있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야 동의를 하든가 비동의를 하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좀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으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금 수식 위주로 배운 다음에 난 이게 이해가 안 돼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그런 게 있잖아요. 책을 읽어보면 혼자가 아니야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나만 모르는 거 아니구나. 이거 나만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훌륭한 교과서, 이 테스트 오브 타임을 견디는 교과서들은 저자가 굉장히 명문대학, 뭐 예를 들어 뭐 스탠포드나 뭐 이런 좋은 대학교에서 정말 뭐 십몇 년씩 가르친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인류는 뭐 이런 걸 확실히 모른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교과서에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보다 보면 공부하는데 방향타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할 때 이게 자기 회의나 자기 부정 이런 게 끼어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부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정말 뭐 재능이 부족해서 다른 길을 가는 거면 좋은 선택이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는 건 사실은 좀 뭐랄까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내가 지대 겁먹고 그냥 예선전도 안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저자들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from the classical viewpoint, the second law is only valid as a direct result of the fact that 자, today 오늘날까지 human ingenuity has failed to invent a perpetual motion machine. 자, 누군가가 그럴 리 없겠지만 누군가가 연구기관 발명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컨 로는 이제 이 법칙은 날아가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고 퍼페추얼 모션 머신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연력학 제2 법칙이 유효한 이유는 뭐다? 우리가 요걸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다.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고전 연력학의 어떤 그런 이 범주에서 그 안에서 이 제2법칙이 말 그대로 법칙인 이유는 뭐다? 디스프루브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위배되는 사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류의 그 신문 기사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가끔씩 신문 기사가 납니다. 누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을 뭘 발견해서 논문을 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 기사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엔트로피의 이 물리적인 해석인가? 뭐 답이 뭡니까? head to await. 이 모르는 거지. 우리는 이제 몰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아는 건데 이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의 발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엔트로피의 개념은 한 번에 탁 하고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역사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는 거고 많은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악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뭘 가르쳤습니까? 히스토리 오브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맥락을 이해를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면은 도대체 개념이 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길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 제가 설명했었죠.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인 겁니다. 영화를 2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앞에 2시간 지나갔는데 내가 30분 남았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앞에 그 스토리 요약이라도 좀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죠. 이 고전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라는 거는 자, 단순하게 그냥 이 매스메티컬 펑션일 뿐이다. 시스템의 상태에 관한 수학적인 함수일 뿐입니다. 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시면 생각이 주화인마에 걸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엔트로피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 양자 이론 여기 뭐 직역하면 양자 이론인데 뭐 양자역학이라고 할게요. 어떤 이 양자역학의 발명과
그 다음에 이 통계역학의 이 발전이 필요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하고 이 아토믹 스케일에서의 그 무질서, 디스오더, 그죠? 예, 정갈하게 배열되지 않음. 예, 이 요건 사실은 깁스가 한 얘기입니다. 예, 조사이아 밀라드 깁스가 했던 얘기인 건데 엔트로피라는 것이 이 믹스드업니스하고 그 정도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양이다. 혹은 랜덤니스 또 혹은 랜덤니스 또는 디스오더 시스템의 디스오더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재료 연력학의 창시자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앞쪽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이 얘기를 했죠. 네, 이거 좀 지워야겠네. 여기 보면은 펀더멘탈 에스펙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토믹 시어리하고 몰레큘 관점에서의 어떤 어프로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아보가드로 숫자 크다는 얘기 했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의 증가를 믹스드업니스의 증가 혹은 디스오더의 증가 뭐 감소도 마찬가지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믹스드업니스의 감소 그다음에 어떤 이 디스오더의 감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요거를 이제 처음에 그 엔트로피 개념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 얘기했잖아요. 자발 반응, 자발 과정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풍선에 이제 바람이 들어있는데 요걸 이렇게 주둥이를 놓으면 여기에 기체가 나가서 섞인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섞으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믹스드업니스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오더나 랜덤니스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얼음의 격자 구조로 이렇게 물 분자가 다 고정이 돼 있는데 얘를 내가 어떤 힛을 줘가지고 녹였어. 녹이면 얘가 리퀴드가 되잖아요. 그죠? 액체가 되잖아. 액체가 되면은 이제 아톰이 굉장히 이렇게 오더가 돼 있다가 크리스탈 스트럭처 안에서 녹으면 액체가 되면은 디스오더가 되는 거지. 예, 힛이 들어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퀄리테티브 하다고 얘기하죠. 정성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제가 이렇게 포함시켜 놨는데 고체, 액체, 기체. 예, 여기서 어떤 상변이가 일어난다. 특히 뭐 고체하고 액체를 고려를 하자. 그러면 압력이 이제 등압으로 주어져 있으면 압력의 변화가 없는 컨스탄 프레셔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재료의 녹는 점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압력이 변화하면은 재료 녹는 점 자체가 변화하니까. 그러면 압력을 고정시킨 다음에 어떤 온도에서 열량 Q를 줘가지고 이 재료를 녹이게 되면 온도 변화가 전혀 없죠. TM에 고정돼 있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시스템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힛을 줬잖아, 그죠?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그게 무엇에 연계가 되겠어요? 랜덤리스, 디스오더 이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센스, 감각에서 발달된 단어 가지고 우리가 우연히 고전 연력학에서 찾은 요 매스메티컬 펑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엔트로피라는 게 이 오리진이 근원이 하나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거는 많은 것에 이제 엮여 있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 그러니까 솔리드 리퀴드에서 상변이가 일어나는 걸 생각할 때는 이 디스오더 관점에서 원자가 정렬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돼 있느냐, 덜 돼 있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컨피규레이셔널 엔트로피가 어소시에이트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멀 엔트로피는 이제 시스템에 뭐 상변이하고 관계없는 거지. 상변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스템의 온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랬을 때 이 뭐 분자 운동 상태, 원자 운동 상태가 다른 거. 그것과 이제 뭐 힛을 주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템퍼러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상변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힛이 전부 상변이에 쓰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힛을 주면 시스템 온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서멀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니까. 때로는 이 두 개가 어떤 이 컴핏, 약간 경쟁 그 관계에서 이
상변이가 일어나고 말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을 읽어보죠. 지금 우리가 고려하는 게 뭐냐면 고립계에서 슈퍼쿨드 리퀴드가 이 솔리디피케이션 되는 거. 그러니까 프리징, 우리가 프리징이라는 건 일상 용어죠. 솔리디피케이션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솔리디피케이션. 예, 아무튼 뭐 고체가 되는 거죠. 예, 솔리디피케이션. 그래서 결정 구조를 이루는 건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솔레이티드하고 슈퍼쿨드입니다. 아이솔레이티드는 이 슈퍼쿨드 리퀴드가 크리스탈로 변화하는데 외부하고 어떤 전혀 접점이 없이 그냥 고립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매스플로우는 당연히 없는 거고 당연히 아디아베틱이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hit의 출입이 없는 거예요. 바깥에 서라운딩으로.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고독한 우주에 혼자 그냥 슈퍼쿨드 리퀴드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슈퍼쿨의 의미는 뭡니까? TM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TM보다 아래는 고체고 TM보다 위에는 어떤 액체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인지인데 온도가 TM보다 좀 더 내려갔어. 좀 낮아. 근데 얘가 액체인 거지. 그럼 이게 슈퍼쿨드 리퀴드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슈퍼쿨드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는 것은 자발 반응입니다. 자발 반응. 뭔가 어딘가에서 사이트에서 뉴클리에이션이 딱 스타트 되는 순간 순식간에 쩡 하고 다 얼어버리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실험 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추운 날 뭐 자동차 같은 데다가 깨끗한 물을 이렇게 뒀다가 물이야, 이게 물이야. 근데 영하야. 안 얼은 거지. 영하의 물인데. 근데 이걸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확 하고 얼어갖고 순식간에 이게 다 얼어버리거든요. 네. 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게 뭡니까? 스폰테니어스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미 우리가 슈퍼 쿨링 해놨잖아. 이미 잠깐만 이걸 멜팅 맞지? 슈퍼 쿨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멜팅 포인트 밑으로 이미 내려가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체로 얼어야 마땅한 거야, 그죠? 근데 안 얼어 있던 거야. 근데 얘가 뭔가 계기가 주어져서 얘가 딱 반응을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엔 자발 반응으로 쭉 그냥 다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자, 스폰테니어스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슈퍼 쿨링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스폰테니어스 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자발 반응, 내추럴. 그건 뭡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 그랬죠? 왜? 비가역 반응이니까. 비가역 반응.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녹화해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크리스탈이 만들어지잖아. 결과적으로 리퀴드가 얼어붙어 갖고 고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 액체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자유로움, 뭐 이건 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그 리퀴드 몰레큘의 자유로움과 고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고체 안에 포함된 그 분자나 원자의 자유로움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고체에서 당연히 이게 얘네가 훨씬 더 오더가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고체 원자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 이거 자체가 훨씬 더 제약이 심하다는 거지. 그 무슨 얘기냐면 컨피규레이션을 하게라는 건 이건 지금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컨스티튜언트들 그게 원자든 분자든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배열을 하는데 이 배열하는데 몇 개의 가지수가 있느냐 그것하고 어소시에이션 하는 엔트로피 양을 말하거든요. 컨피규레이션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의 정도는 고체일 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얘가 솔리디피케이션이 나서 얼어붙게 되면은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0보다 작게 돼 있습니다. 네? 데레스 컨피그가 시스템만 고려를 했을 때 시스템만 고려해야죠. 지금 아이솔레이티드이기 때문에 서라운딩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스템 안에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가 반드시 감소를 하게 돼 있어. 얼어붙으면. 왜? 액체가 고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야? 자발 반응이라며. 자발 반응이고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이리버서블하니까 증가해야 돼. 근데 왜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는 줄어들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엔탈피 오브 프리징. 얘가 얼어붙게 되면은 이 시스템에 그 사실 뭐 엔탈피가 아니라 인터널 에너지라고 해야 조금 더 맞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거의 같죠. 왜냐하면 부피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리퀴드하고 솔리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만약 우리가 디스리가드 한다면 엔탈피 오브 프리징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쉽게 말해갖고 돌멩이가 높은 데 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 물일 때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좀 더 높다가 이게 낮아지면서 얼고 거기에 에너지 차액을 시스템으로 방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쉽게 말해서 얼어붙으면 시스템 온도가 올라가요. 언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일 때. 발생한 힛이 서라운딩으로 나가지 않을 때 얘가 얼어붙게 되면은 얼어붙으면서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스테이트로 가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ΔH만큼을 어떻게 한다? 시스템을 데피는 히트로 뱉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멀 에너지라고 했는데 서멀 에너지가 뭐야? 히시지 뭐, Q. 자, Q가 나오는 겁니다. 프리징 도중에. 네? 이 Q의 양은 뭐하고 같겠어요? ΔHS하고 같겠지. 근데 지금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뭐 절대값은 씌워야겠네.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입니다. 이 hit이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냥 엔탈피가 hit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의 엔탈피 총량이 줄어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히 때문에 이 서멀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죠. 뭐 어디서 왔든 간에 Q가 왔으니까 자, 이게 나눠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시스템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예. 엔탈피가 이 재료에서 튀어나오니까 시스템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분명히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다고 했어요. 바운더리를 상상하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에서 이제 Q가 발생하니까 시스템 온도는 올라가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도 증가해야만 돼요. 자, 그러면 스폰테니어스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만약에 이 서멀 엔트로피가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의 감소, 얼어붙으면서 감소하게 되는 그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를 상쇄하고 남음이 있어. 그럼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발 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근데 슈퍼쿨드 리퀴드가 자발적으로 온다는 건 우리가 알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우리가 슈퍼쿨드 리퀴드가 얼어붙는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서멀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의 감소량보다 더 큰 그런 리퀴드구나. 그런 특성을. 만약에 어떤 리퀴드가 이런 특성을 절대 안 보여. 얘는 솔리디피케이션 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런 엔탈피 오브 프리징이 뭐 거의 0이야.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얼겠지. 잘 안 얼겠지. 예. 아예 안 얼거나.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에서 토탈 엔트로피 시스템은 반드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슈퍼쿨드 리퀴드가 얼어붙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서멀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컴피레이션 엔트로피의 감소량을 압도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이미 헷갈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아이소서멀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소서멀이라는 거는 등온 과정이라고 그랬죠. 등온 과정.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리퀴드하고 솔리드 고려하면 TM, 멜팅 포인트에서 일어나야지. 그지? 자, 그럼 멜팅 포인트에서 온도가 안 변하는 상태에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만약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토탈 컴피레이션 엔트로피에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시스템이 얼어붙으면서 컴피레이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거만큼 서라운딩에서는 서라운딩이 더 무질서해져야 됩니다. 서라운딩이 무질서해야 돼. 서라운딩의 컴피레이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서 카운터가 쳐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서멀 에너지가 릴리즈가 됐어. 엔탈피 오브 프리징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운더리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바운더리가 아디아베틱 해서도 안 돼. 이 델H에 해당되는 Q가 여기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그거를 통째로 다 빼줘야 돼. 그걸 통째로 다 빼줘야 어떻게 됩니까? 다 빼줘야 시스템 온도가 하나도 안 올라가지. 그죠? 안 변한 시스템 온도가 안 변하고 싶잖아. 서멀 에너지가 엔탈피 변화 때문에 릴리즈가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아이소서멀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만큼을 이 시스템 바운더리에서 퍼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hit이 뭐야? 서라운딩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어? 서라운딩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거나 서라운딩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겠죠. 넘버 오브 컨피규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데 쓰이거나 그러니까 뭐 아톰이나 몰레큘의 어떤 이런 바인딩을 좀 이렇게 흐트러트린다든지. 응?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서라운딩에 대해서 뭘 가정해요? 서라운딩의 온도나 압력은 우리가 변한다고 가정 안 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야? 서라운딩의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 증가로 밖에는 못하는 거지.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익스큐즈는 컨피그레이셔널 엔트로피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 양은 그 서라운딩의 온도와 이 엔탈피 오브 프리징, ΔHS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한 엔트로피 양하고 상응하는 양이겠죠. 상응하는 양.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이소서멀을 가정을 했잖아. 아이소서멀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면 그 온도에서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든 리퀴드가 솔리드가 되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그런 거거든. 네, 솔리드 리퀴드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가 등온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버서블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엔트로피의 넷 인크리즈가 0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시스템에서 뭔가 반응이 아무 쪽으로나 흐를 수 있어. 근데 어느 쪽으로 흐르든 뭐가 어소시에이트해요? 데레스가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으로 다 같이 어소시에이트 하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 응? 그죠? 리퀴드가 솔리드가 될 때는 hit을 뱉을 거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는 그걸 먹겠지. 그럼 시스템이 그걸 반응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줬다 뺐었다 해가지고 TM을 고정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야. 오직 그럴 때만 뭐다? 그럴 때만 리버서블이다. 넷 인크리즈가 없다, 엔트로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거는 가상의 어떤 상황을 상정한 거고, 엔트로피는 여전히 이 경우에도 항상 증가하긴 하겠구나. 근데 이건 뭐 사실 더 이상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항상 늘 같은 거니까. 아무튼 여기 주어진 이 예시와 그 다음에 이 아이소스몰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마이크로 스테이트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